뚱뚱 몽이도 원도, 정겨의 소멸 몽이도 원도, 비단과 먹, 사흘간의 기록, 조선의 새벽 공자 몽사, 세종 비단이 도화서 비고 안결이 그림을 그린 곳은 어디였을까? 일단 뭐 도화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전개를 해볼 겁니다. 구슬질기한 단 하나의 꿈, 안평대군이 꿈 이야기를 안견에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그리기 시작한다. 몽유도원도 그림을 이제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사진, 영인본 이런 걸 보니까 단 한 번에 과연 그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었습니다. 요즘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폭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안 되면 그 망가뜨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그림을 구상하고 습작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림을 비단에 그렸기 때문에 이 비단을 가지고 습작을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비단이 비싼 재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화서에 있는 어떤 종이나 이런 걸로 그림에 대한 습작을 좀 하고 스케치를 뭐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그런 걸작을 탄생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미지를 구현하는 대로 그렸다기보다는 그리고 안견에게는 그동안의 선수화에 대한 어떤 식견이 안평대군의 그 소장품을 통해서 어, 그 이성 또는 각희 같은 선수화의 어떤 흐름을 또 이렇게 같이 읽어낼 수 있고 또 팔경도 같은 안견이 그렸다고 하는 다른 선수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시에 아마 안견이 나이를 추정하면 어, 40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1447년 기준으로 안평대군은 30대입니다. 한 10살 정도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성종 시기에 안견의 아들 안소희가 이제 이미 과거에 급제했고 종 칠품의 감찰직을 임명받는 이야기가 나온 그 임명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급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다른 배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안소희라는 인물은 나름 관에서의 어떤 입지를 계속 유지를 해 갔지 않았을까. 직급이 감찰이 아니었을 뿐이지. 음, 그런 그 안견의 어떤 그 성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도화서에서의 안견의 입지는 뭐 탑3 안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진을 그리는 또 다른 한 명이 나오는데 최아무개라는 화공이 나오는데 그 화공 역시도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화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뛰어난 화공들은 많았다. 도화서의 화공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도화서라는 기준으로 보면 어, 왕립 미술관이니까 미술 학원들이니까 뭐 견습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한 5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넘버 3면 아주 아주 훌륭한 하원인 거죠. 근데 안견은 그 시기에 세종 29년도인데 이미 종사품의 대호군 배수를 가지고 있어요. 대호군이라고 하면 어떤 직이냐면 음, 호위 무사의 대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평대군이 세자 왕실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거예요.
문종 이미 세자로서 왕의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 그 다음에 안평대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호위하는 그 병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병력이 있었겠죠. 그럼 그 병력을 이끄는 사람이 대우군이다. 그래서 그 사실상 명예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역할을 실제 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 제도가 중국에도 있었다. 박희라는 인물도 호군에 공직돼서 어, 공직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에 세종이 그런 걸까지 따라했을까 하는 따라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실이나 아니면은 지금 안견 경우에 쉽게 말하면 거의 관노 또는 서공은 뭐 중인 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양반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관직을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이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서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다. 그때가 뭐 송나라이겠죠. 송원명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옛날 얘기지. 어쨌든 그런 게 있다. 현실이 사실 비단이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주 노력 뭐 이런 거죠. 짙은 먹는사 젖은 비단의 향기 사흘 밤날의 불명과 꺼지지 않는 그 수많은 숫자에게 젖은 얻고 닫힌 공간. 그래서 이제 몽도 원도가 탄생을 했을 것이다. 순수하게 몽도 원도만 보면 복숭아꽃이 흐트러진 황도 인간의 번뇌가 닿지 않은 영원한 평 현맥이 태어나고 광물이 흐르는 수가 없는 것. 사실 주위에도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내가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큼 정성을 들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시인이 시를 쓴다거나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아주 공을 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안견은 안평대군이 이야기한 그 그림을 3일 만에 그렸다고 하는데 그 40대의 그 불혹의 나이에 이미 그 내공이 쌓일 대로 쌓인 거죠, 안견이. 쌓인 내공을 가지고서 습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농도운동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렸다 그러면은 좀 더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안평대군이 부탁이니까 그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응축해서 그 시기에 아마 3일간의 보아서의 화실, 넘버 3니까 자기만의 화실이 있었겠죠. 그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 수행 비서도 있고, 너는 먹을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숭아꽃이 색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대상이긴 하네요. 꽃잎을 갖다가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소소한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자한테 이제 시키고 그림은 이제 안경 그리고 뭐 그러면서 얘기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산을 빚어내는 자 자연의 조력 속에서 비가능에 완벽한 상황을 생각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내가 한글 이름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뭐 한글이 좋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의 이름은 어땠나? 한자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는 한글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옛날 역사에서 한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 뭐 창고 고조선 아니면은 뭐 가야 여러 소국이 있었죠. 그런 소국의 어떤 배경 그다음에 고려 조선으로 와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한글하고는 상관없이 한글은 글인 거죠. 순수하게
나란 말싸미, 말이 다른 거죠. 근데 이름도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정경식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전에 태어났으면은, 이름을 경식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하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하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측면에서 이게 한글 이름이다가 아니고, 한글이 글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전에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보통 연호랑 새오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연호랑 새오녀를 뭐 한자로 차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아 순수 한글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시대의 이름인 거예요. 언어고 말이고 글은 차용을 했겠죠. 글로 꼭 써야 된다고. 한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 한글 이름을 마치 순한글 이름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 이름은 있었던 거예요. 아라라, 하람 이런 이름은 조선 전기에도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아라는 넓은 바다와 물길, 연분홍 저고리 입은 순수한 생명, 사흘째 붕괴는 아버지에게 현실로운 길을 가져다주. 그러니까 안견이 딸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아라라는 하람은 이제 화공인데 안견을 보필하는 화공이고 또 아라를 좋아하는 화공이다 정도로 음, 바람이 머무는 곳 스승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 그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안견의 상태를 끝으로 되는 점입니다. 요거는 진짜로 몽이도 원도 일부네요. 몽이도 원도의 이제 경계, 쉽게 말하면 현실에서 꿈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의 길이 저 몽이도 원도 안에 나왔는데, 그 몽이도 원도를 아주 세밀하게 뜯어보면 스토리가 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중에 김민식, 어, 또 누가 나왔나? 멍멍이로 나온, 어, 삼시세끼에 나왔던 요즘 왕가 사는 남자에서 뜨고 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람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막 그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이거 안견의 몽이도원도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그런 거죠. 짙은 먹 밤이 사는데도 애튼 먹 안개가 안개라는 것을 굳이 계속해서 이 AI가 강조하는 거는 조선 전기 안개의 화풍을 안개가 있는 그 화풍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길고 긴 숨, 그리고 이제 손끝은 안개를 따라 흐르다 멈췄다가 분명 붓이 내려지고 도화서 안에는 화공들이 숨소리를 쫓아가들어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에 걸린 비단, 손에 먹고 시단 밑에 화가 깊은 점을 었다 그러니까 도화선 기사는 완성된 그림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공보원에 대한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산 속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거기에 작은 폭포, 이게 이제 원근법을 기준으로 보면 폭포가 작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죠. 이게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나무와 폭포가 같다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렇다면은 폭포가 나무 한 그루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울물도 아니고, 결국에는 분리된 세계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입구에도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스토리 라인을 응축된 어떤 상상의 세계가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쪽 창문으로 햇빛이 비단을 스치다 먹기는 더욱 깊어졌다. 안개, 먹인데 안 맞다. 옅은 농담까지 살아 움직이며 hun명이 비단 위에 깊은 공간을 부여해. 안개의 특징에 대해서 이 안견의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술사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 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안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명력 부여. 이게 사람이 그린 점입니다. 한이 숨쉬고 있어. 안개는 진명을 남긴 춥고 강렬한 목놀림.
무슨 우리 말과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맥동하거든요. 맥동.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맥동. 이게 이제 모미도 원도의 그림 현실, 그다음에 꿈에 거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꽤나 복잡하죠. 그리고 모미도 원, 집도 있고 배도 있고 이상 꿈속으로 걸어가는 듯 학원들이 감탄하는 그림을 잡아서 이고 그러니까 실제 이 그림을 본 학원들의 입장에서는 와, 그 선수와의 경지가 좀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사실 젊은 화공들의 입장에서는 산수화를 그리기보다는, 그 도화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강행신도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책자의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매진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그림을 만드는 인쇄술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됐을 수 있어요. 그 그림을. 글씨는 갑인자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찍어내면 되지만 그림은 찍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인쇄술이 그림까지는 발달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도화서 화공들은 같은 그림을 아주 실수 없이 계속 그려야 되지 않았을까. 산수화를 그린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안경처럼 아주 노련하고 이미 이제 그 수준을 올라선 그런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흘을 집- 아주 집중해서 완성을 하고 이제 감이 든 안견의 모습인데 스승님도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걸 겁니다. 젊은 파공 사람의 이야기. 지금 안견이 꾸고 있는 꿈이 현실인 꿈이지 아니면 방금한 그 그림 속 세상인지 누구가 알수 없다. 짠, 그렇게 거기까지. 흥미롭네.